평양인민문화궁전 앞 광장에 애도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완장을 찬 군인들이 도열했고 확성기에선 나의 이름이 끊임없이 호명되고 있었습니다. 남현도 소장 동지의 영웅적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관 위로 쏟아지는 헌화. 그러나 그 관 속엔 내 유품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만강 얼음물 속에서 이를 악물고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졌고 무릎에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군복은 물에 젖은 앞덩이처럼 무거웠고 입술은 갈라져 피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한 뼘, 또 한 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얼음 알갱이가 손바닥을 찢어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평양 광장의 애도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죽음을 슬퍼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이 지옥 같은 강물 속에서 단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2년, 이 탈출을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2년 전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소장이라는 계급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충성은 보호가 아니라 감시의 이유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동료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 동지는 어디 갔습니까? 조용히 하게. 그런 질문은 하는 게 아니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의 자리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의 이름은 그 누구의 입에서도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 차례는 언제일까? 얼음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막혔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진짜 관 속에 들어가는 거다. 발끝에 뭔가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돌, 강바닥이 아니라 강 건너편의 땅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 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이 땅을 밟았습니다. 얼어붙은 풀잎 사이로 쓰러진 채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그 별들은 평양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있다. 멀리서 애도 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장례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관 속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73년 봄, 나는 7살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골목에서 구슬치기를 할 때 나는 함경북도 만포군의 군사학교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를 짓눌렀고 그 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현도야, 여기서 강해져야 한다. 알겠느냐? 네, 아버지. 대답은 했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철문이 열렸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는 이미 등을 돌린 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손을 흔들지 않을까? 그날부터 내 삶은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10km 구보, 총기 분해 조립 훈련,
사상교육, 격투, 체조, 그리고 또다시 구보. 10살이 되기 전 나는 이미 AK 소총을 눈 감고도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11살에는 5km 완전군장 행군을 1시간 안에 완료했습니다. 교관들은 말했습니다. 충성은 숨이고 지도자의 말은 법이다. 충성은 숨이고 지도자의 말은 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외쳤습니다. 목이 쉬어라. 정신이 멍해질 때까지. 그 문장은 내 뇌리에 새겨졌고 꿈속에서도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훈련소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떠올랐고 나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 달은 왜 저렇게 둥글까? 저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옆 침대의 동기가 코를 골았고 복도에선 야간 순찰병의 발소리가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15살 되던 해 실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쏴라. 망설임은 죽음이다. 교관이 소리쳤고 우리는 표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귀를 찢었고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명중률 98%를 기록했습니다. 교관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남현도 너는 훌륭한 전사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전사. 나는 전사가 되고 싶었던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20살, 나는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략, 분석 능력을 인정받아 장교 과정으로 편입되었고 빠르게 계급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사라지는 동기생들, 갑자기 바뀌는 교관들, 식당에서 속삭이다 침묵하는 선배들. 조심해. 벽에도 귀가 있어.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벽에 귀가 있다면 나는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하지. 30살, 나는 소령이 되었습니다. 40살 대령, 45살 소장. 계급장은 늘어났지만 자유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울 앞에 선 나는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7살 소년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그 질문은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그날, 동료 장군이 사라졌을 때 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충성은 보호가 아니다. 감옥이다. 공군사령부, 전략실. 내 책상 위엔 늘 기밀 문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남현도 소장, 전략, 분석 담당. 공군 작전의 핵심을 설계하는 자리였습니다.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승진 속도가 빨랐고 상부의 신임도 두터웠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숨 쉬는 공간이 좁아진다는 것을.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동료 장교들과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그러나 평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모퉁이, 낯선 남자가 신문을 펼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소장 동지, 요즘 전략실 업무는 어떻습니까? 옆자리 대령이 물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쁘지만 순조롭네. 그렇군요. 최근 남쪽 동향 분석은 김동지.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식사 시간엔 업무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 신문 든 남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여기선 침묵도 기록된다.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혹시 도청 장치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창문 너머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밤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소장의 삶인가? 이게 엘리트의 삶인가? 월요일 아침 사령부 회의실에 소집되었습니다. 보안부 책임자가 단상에 올랐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근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습니다. 일부 고위 간부들이 불순한 사상에 물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충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우리를 훑었습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의심받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는 것도 약점이 된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나.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 아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된 걸까? 다음 날 새벽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사령관실로 올라갔고 사령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 동지, 자네를 믿네. 감사합니다, 동지 사령관. 하지만 믿음에도 한계가 있지. 자네도 알 텐데.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믿음에도 한계가 있다. 그 말은 결국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내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소장이 아니었습니다. 계급장도 능력도 충성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하나의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유는 없다. 내가 가진 건 오직 감시뿐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떠나야 한다. 살아서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그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집결 시간 김성일 장군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전략 회의를 하던 그 자리. 그가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웃던 바로 그 의자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서류를 보는 척, 보고서를 읽는 척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귓속말이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였다던데. 보위부 차량이 3대나 왔다더군. 가족도 다 끌려갔대.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만 누구도
확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그 관심 자체가 의심의 증거가 되니까요. 김 장군이 뭘 잘못했단 말인가.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2살 많았고 전투기 작전 지휘에서 3차례나 표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심도 투철했고 당 노선에서 한 치도 벗어난 적 없는 모범 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점심때 식당에서 마주친 박 참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 동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요즘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숙청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충성은 증거가 안 된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충성은 증거가 안 된다. 나는 30년 동안 이 체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7살 때부터 시작된 군사훈련, 피토하며 받았던 사상교육, 지도자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며 살아온 세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심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까?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위부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천천히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거리를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나는 무의식 중에 걸음을 멈췄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은 누구일까? 혹시 나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늦으셨네요. 회의가 길어졌네. 밥을 먹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김 장군의 빈자리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의 아이들은요? 이곳에서는 살아남는 것조차 죄가 될 수 있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충성이, 내가 바친 삶이 사실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체제는 나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 4시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커튼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 죽을 수는 없다. 결심한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출근길 풍경도, 동료들의 얼굴도, 심지어 내 군복의 무게까지도. 이제 이 모든 것이 나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참모가 조용히 내 사무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소장 동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알고 있습니다. 떠나실 생각이시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가 왜 위험을 감수하려 하나? 소장 동지가 살아야 우리도 삽니다. 이 체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담당 이중위, 문서 관리를 맡은 최상사 정비반장 김대희.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둠 속에서만 만났습니다. 창고 뒤편, 정비고 지하, 때로는 야간 훈련장 한 구석에서. 그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해냈습니다. 이중위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통신 기록을 조작하겠습니다. 소장 동지의 마지막 교신이 사고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나? 괜찮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잘 압니다. 최 상사는 문서를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명령서, 이동 기록, 비행 일지까지 내가 사라질 그날을 위한 완벽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서류들이면 충분합니다. 소장님은 임무 중 순직하신 겁니다. 자네들이 다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해야 합니다. 김 대위는 낡은 군용 트럭 한 대를 따로 빼냈습니다. 이 차량은 폐기 대상입니다. 기록에서 지워도 아무도 모릅니다. 연료는 이미 채워놨습니다. 국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체제에 대한 마지막 저항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참모가 작은 종이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 국경 지역 순찰 시간표입니다. 3일 후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동쪽 구역에 공백이 생깁니다. 자네가 어떻게? 묻지 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마지막 모임 날 12명이 모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며 나는 각오했습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아니 모두가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동지들, 미안하고 고맙네. 박 참모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소장 동지, 살아서 우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선 못한 이야기를요. 3일 후가 그날이었습니다. 가짜 사고 기록, 위조된 서류, 준비된 트럭, 그리고 국경의 작은 틈. 모든 것이 준비됐지만 나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모두의 희생이 무너집니다. 나는 비겁한 것인가? 아니면 용감한 것인가? 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확실했습니다. 새벽 1시 나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30년을 입었던 그 옷을, 나의 정체성이었던 그 1000조각을 벗어던지는 순간 몸이 텅 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벼운 게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검은 민간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살아야 하네.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정비고 뒤편 김 대위가 준비한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나는 악셀을 밟았고 트럭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국경 지역으로 갈수록 길은 좁아졌고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멀리서 두만강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을 숲속에 숨기고 걸어서 강으로 향했습니다. 박 참모가 말했던 그 시간,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의 공백.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나는 멈춰 섰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떠내려가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걸 건너야 하는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움을 넘어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고 허리까지 잠겼습니다. 물살이 몸을 잡아 끌었고 얼음 조각이 다리를 쳤습니다. 조금만 더. 중간쯤 왔을 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강물이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그 순간 12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참모의 단단한 눈빛, 이중희의 떨리는 손, 최 상사의 주름진 미소, 김대희의 마지막 악수. 살아서 우리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팔을 저었고 다리를 움직였고 온몸의 힘을 쥐어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피가 섞인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고 다리는 더 이상 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손끝에 흙이 닿았습니다. 강 건너편 땅이었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진흙을 움켜쥐고 풀뿌리를 붙잡고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땅에 쓰러졌을 때 하늘이 보였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그 별과 똑같은 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나는 살았다. 입에서 피가 섞인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삶은 이제 내가 선택한다. 그 말을 속삭이는 순간 멀리서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 불빛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 그것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건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중국을 거쳐 제3국을 거쳐 수없이 많은 신문과 조사를 거쳐서 마침내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눈도 없었고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가? 정부에서 제공한 임시 거처로 향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내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울었습니다. 30년을 참았던 눈물이 강을 건너며 삼켰던 두려움이 동료들을 두고 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담당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남현도 씨, 이제 새 신분증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새 이름도 지으실 수 있고요. 새 이름이요? 네, 많은 분들이 새 출발의 의미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현도라는 이름에는 북한 공군 소장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름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 이름을 쓰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름까지 버리면 제가 누군지 잊을 것 같습니다. 첫 달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가면 젊은이들이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하지만 자유는
낯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나는 누구인지, 모든 것이 불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 앞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젊은 양반, 북에서 왔소? 어떻게 아셨습니까? 말투에서 풍기오. 나도 함경도 출신이라오. 그는 60년 전에 내려온 시향민이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서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자유가 뭔지 몰라 헤매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됩니까? 자유는 혼란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나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소장이었던 내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현도 씨, 오늘 수고 많았어요. 내일 또 봐요. 그 단순한 말이 나를 울렸습니다.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소장도 아니고 간부도 아니고 계급도 아닌 그냥 남현도라는 한 사람으로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박참모가 끌려가는 꿈, 이중희가 총살당하는 꿈, 12명의 동료들이 나를 원망하는 꿈.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그들을 죽인 건가?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느 날 저녁 한강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북한 공군 소장이 아니다. 하지만 남현도이긴 하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는 무겁고 낯설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이 고통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나는 조금씩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식당 설거지에서 시작해 이제는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고 작은 고시원방에서 이제는 투룸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두만강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얼어붙은 강물, 박참모의 마지막 각수, 12명의 얼굴.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알 수 없다.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봄날 탈북민 모임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작은 교회 지하실에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처럼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다 두고 왔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다른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이방인이었고 여기서도 이방인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모임이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소장님이시죠? 소문 들었습니다. 이제 그냥 남현도라고 불러주게. 저희 이야기를 써주실 수 있나요? 북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상처를 다시 꺼낸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박참모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서 우리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날부터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글이었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7살에 군사학교로 끌려간 이야기, 승진할수록 커지던 감시의 그림자, 김 장군이 사라진 날의 공포, 12명의 동료들이 목숨 걸고 만든 탈출로.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현도 씨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책이 나온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며라는 제목으로 크게 팔리지는 않았지만 읽은 사람들이 하나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북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12명의 희생이 의미 있었다고. 겨울이 왔을 때 나는 북녘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멀리 흐릿하게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30년을 바친 곳, 그리고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곳. 그곳에 여전히 그들이 있다. 박찬모, 이중희, 최상사 김대휘, 그리고 이름도 모를 8명의 동료들. 그들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다. 하지만 잊지 않겠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군인도 체제의 톱니바퀴도 아니다. 슬픔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이제 나는 선택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유롭게 울 수 있고 자유롭게 기억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망대를 내려오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비로소 나로 살기 위해 여기 왔다. 그 말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아픔은 계속될 것입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날 것이고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그 아픔조차 내가 선택한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고단한 여정은 끝났지만 자유를 향한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남현도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나는 오늘도 걸어갑니다.